양배추가 가진 항암 효과는 어떤가요? 우리 양배추는 우리 십자가 식물이죠. 십자가 식물은 우리 암 환자한테는 좋은 파이토케미칼들을 공급을 해주죠. 그 양배추는 그 중에서도 십자가 식물 중에서도 대표적인 채소가 되겠고, 우리 양배추 속에는 첫째는 우리가 이제 소화를 도와주는 그런 성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암 환자분들이 항암을 하거나 위가 안 좋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양배추를 많이 권하잖아요. 근데 양배추 속에 비타민 U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이 비타민 U는 위궤양이라든지 위염을 이런 것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분이 돼요. 그리고 이제 항암 작용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이제 설포라판. 설포라판이 그 양배추 속에 있는 가장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하는 성분이 있고, 또 인돌스리 카비놀이라고, 이게 전부 다 황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인돌스리 카비놀 같은 경우는 그 유방암이나 자궁암을 악화시키는 에스트로겐, 이걸 조절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보면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죠.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변비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 안에서 장내 좋은 유익균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장 운동을 촉진시키는 이런 효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배추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상당히 권하는 그런 음식이 되겠습니다. 양배추의 항암 효과를 입증하는 논문이나 동물 실험이 있나요? 그 양배추에 대한 논문은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최근에 나와 있는 것을 하나 추려봤는데 2025년도에 나온 거고요. BMC 가스트로엔테롤로지라는 이제 저널에 발표된 거예요. 여기서 양배추가 대장암을 억제하는 힘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보는 건데, 이거 메타 분석입니다. 메타 분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발표된 논문들을 다 모아가지고 검사를 하는 걸 말하거든요. 이때 보니까 전부 여기에 참여한 대상이 한 97,595명. 상당히 많죠. 10,000명 가까이 되는 이런 대상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거든요. 양배추를 양을 정해가지고 적게 먹는 거, 중간, 그 다음에 많이 먹는 거,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적게 섭취하는 거에 비해서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이 한 20% 정도의 대장암 위험도가 낮아지더라. 그래 보니까 약간 그 먹는 양에 따라서 암을 예방하는 힘이나 암을 발생률을 낮추는 이런 힘이 더 높아진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논문에 보면은 너무 많이 먹었을 때는 그런 효과가 없더라. 적당히 먹는 게 좋더라. 그 그램 수가 하루에 40에서 60g 정도가 가장 암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 이게 발표된 게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식사를 하실 때 뭐든지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또 너무 적게 먹으면은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양배추 같은 경우는 한 50g 정도? 이 정도 먹으면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양배추 어떻게 먹어야 항암 효과가 극대화될까요? 우리 양배추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먹으면서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많이 먹잖아요. 먹으면서 했던 방법들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생으로도 먹잖아요. 생으로도 양배추 씻어가지고 쌈 싸 먹듯이 하는데 이렇게 먹는 것도 괜찮고, 이게 너무 열을 가하게 되면 우리 그 양배추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성분인 설포라판이 감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온으로 하지 않고 한 70도 정도에서 하는 게 좋겠고, 또 아니면 이제 우리 즙을 내 가지고 먹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즙을 낼 때는 생즙을 하거나 아니면 익혀 가지고 즙을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생즙을 먹는 경우에는 선호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속이 거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으로 먹었을 때는 이제 좋은 게 뭐냐면 비타민 U가 그대로 손상받지 않는 그 비타민 U를 충분히 얻을 수가 있고, 글루타민이나 설포라판, 여기 이제 전구체, 특히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설포라판 전구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생으로 먹었을 때는 손상을 받지 않고 우리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즙으로 먹는다면 하루에 한 100에서 한 200cc 정도 먹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양배추를 가지고 김치 담그듯이 해서, 우리 서양 사람들은 양배추를 가지고 우리 동양의 김치 비슷한 먹고 있는 게 있거든요. 사우어 이제 크라우트라 해가지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김치하고 비슷해요. 양배추를 가지고 아마 김치를 담갔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효를 시켜가지고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암 환자가 양배추를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예, 우리가 양배추는 뭐 그렇게 크게 주의할 만한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우리가 양배추 먹었을 때 뭐 특별하게 어떤 문제가 되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별로 느끼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약을 쓰고 있는 사람 중에서 와파린 항응고제죠. 이걸 먹고 있는 사람들은 양배추에 비타민 K 성분이 좀 들어있어요. 그럼 이거는 지금 응고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약을 먹는 건데 응고를 시키는 작용을 양배추가 할 수 있으니까 와파린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시면 되겠고, 또 우리 이제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흡수가 좀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약효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한 4시간 정도 띄우고 이렇게 먹는 게 좋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약간 톡 쏘는 맛이 있고 하기 때문에 위가 안 좋거나 또 이렇게 식도염이나 장이 안 좋은 분들은 그냥 생으로 먹었을 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안에 가스가 채일 수 있고 속이 더부룩 하거나 복통 같은 게 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좀 쪄서 먹게 되면은 톡 쏘는 맛도 없고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특히 이제 항암하고 할 때, 우리가 사실 항암할 때 양배추를 가지고 이렇게 익혀가지고 즙을 내주거나 양배추를 이용한 요리들을 많이 해서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설사를 많이 하거나 복통이 있거나 가스가 있는 분들은 이것도 조금 조심해야죠. 이게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고 또 이 식이섬유가 가스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조금 더 악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양배추를 쓰는 건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은 뭔가요? 예, 양배추도 십자화과 식물이기 때문에 제가 전 시간에도 십자화과 식물들은 같이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 그 안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칼들이 서로 보완을 해주고 함량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십자화과 식물들, 뭐 브로콜리라든지 마늘, 양파 이런 분들 같이 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양배추는 해독 작용이 강하거든요. 강황 같은 경우 컬큐민 같은 경우는 염증을 억제해주는 힘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쓰면 해독도 되고 염증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황을 같이 쓰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양배추하고 이제 올리브 오일을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양배추 속에 들어있는 지용성 성분들, 이런 부분들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올리브 오일을 같이 쓰는 게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올리브 오일은요, 이런 채식들하고 같이 쓰면 상당히 궁합이 잘 맞는 그런 식품이에요. 그래서 어떤 채식을 하든지 간에 올리브 오일을 같이 쓰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양배추하고 녹차하고도 궁합이 좀 맞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유전자를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분이 이 녹차 속에 이제 EGCG가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같이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구독자님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생선하고 해물, 미역은 먹어도 되나요? 예, 좋습니다. 근데 생선은 너무 크지 않는 생선, 바다에서 오래 산 생선을 피하시는 게 좋고요. 가능한 한 오래 살지 않는 수명이 짧게 산 생선, 그 사이즈로 보면 한 30cm 이하의 생선, 이런 생선을 권하고요. 그리고 이제 해물이나 미역은 좋습니다. 우리가 미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요드 같은 거 들어있고 또 후코이단이라든지 다양한 다당체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암 환자들한테는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고, 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먹는 것은 권하는데 너무 과식만 하지 마시고요.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매일 생강차에 꿀, 계피를 타서 마시면 어떨까요? 예, 생강차는 아주 좋아요. 생강차는 사실 이 안에 진저롤이라는 파이토케미칼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오심, 구토 증상도 줄여주고, 우리 암 환자분들 항암하게 되면은 막 토하고 하잖아요. 이 증상을 줄여주는 게 생강차가 아주 도움이 좀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좋고, 또 이것 자체가 여러 가지 변이된 유전자를 조절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다가 꿀을 넣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꿀은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포도당 대사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키우는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꿀은 되게 과당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생강차를 너무 달지 않게 해서 드시는 게 좋겠고, 아니면은 생강차를 진하게 하면은 쓴맛 때문에 첨가물을 해야 하잖아요. 이걸 차라리 아주 연하게 찻물처럼 만들어서 드시는 것도, 그러면 이거 꼭 안 넣어도 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채소에 오메가6가 많다는 건 처음 들었네요. 암 환자로서 지금 이 야채식을 하는데 뭘 어찌 먹어야 되는지. 근데 우리 환자분 야채식을 먹어도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오메가6는 특별하게 농축해서 만든 걸 말해요. 해바라기라든지 뭐 면화유라든지 또 뭐 포도씨유라든지 이런 식물성의 이것을 농축했을 때 그 속에 있는 기름 성분만 이렇게 모았을 때 일이 되는 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채식을 먹는다 해서 이런 그 오메가6가 문제가 된다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이게 무서워서 야채식을 못한다 그건 절대 아니니까 이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좋은 채소와 과일 고르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마트에서 뭐 유기농, 뭐 무농약, 친환경 이 라벨들을 보면서 이거 뭐가 다른 거야? 장바구니 이렇게 하시다가 좀 멈춰 서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다 가격이 좀 다르지 않나요? 어떤 경우는 가격은 비싸고 결국은 다 몸에 좋은 것 같지만은 막상 그 기준 자체가 좀 모호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기준을 정확하게 아는 순간 장보기 습관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헷갈리는 이 용어들을 아주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채소와 과일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기농이라는 이야기가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에 유기농 인증을 해주는 기관이 있어요. 국립기관이 있죠. 이 기관에서 보면은 최소 3년 이상입니다. 농약과 화학비료, 제초제를 전혀 쓰지 않은 토양에서 자라야 돼요. 그리고 또 유기농의 종자나 모종까지도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이곳에서는 잔류 농약 검사까지 통과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졌을 때 유기농 인증 마크를 받을 수 있어요. 미국도 비슷한데요. 미국은 USDA라고 하는 국가기관이죠. 이곳에서 똑같아요. 3년적인 어떤 농약을 쓰지 않고 화학비를 쓰지 않은 거 이런 원칙은 똑같은데 우리하고는 인증 절차가 더 조금은 국가적인 것이 좀 강해요. 주별로 또 세부 규칙이 좀 다른 것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농약입니다. 재배 기간 동안 농약을 전혀 쓰지 않는 거예요. 유기농하고는 조금 다르죠. 토양까지 같이 보느냐라고 하는 게 재배 기간 동안 농약을 전혀 쓰지 않고 화학비료는 상관없어요. 권장량의 3분의 1 이하로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조금 덜 쓴 거예요. 화학비료 자체도 무농약에서. 그래서 인증 마크를 주게 되는데 이것은 무농약 농산물 로고 마크가 있어요. 가격은 유기농보다 조금 저렴하죠. 그래서 여기서 인증 번호가 있는지를 꼭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농식품 정보누리 웹을 켜시면 거기다 인증 번호를 딱 입력하시면 누가 언제 어디서 인증받았는지 바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는 무농약이라고 하는 공식 인증 제도 자체가 없어요. 우리나라보다 조금 헐겁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자체적으로 무농약이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는 있어요. 이건 법적 인증이 아니라 소비자가 스스로 신뢰 여부를 한번 확인해야 되는 그런 정도로 지금 하고 있어요. 다음 세 번째는 친환경 농산물인데요. 이 친환경이라고 쓰여 있는 거 이름이 좋죠. 이 친환경은 농약, 화학비료 사용량을 좀 줄였다는 뜻입니다. 무농약은 아닙니다. 2010년 이전에는 저농약이라고 해서 이런 이야기를 썼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신농약 범주를 이렇게 포함시켰죠. 이것도 꼭 라벨을 한번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한번 QR코드로 딱 확인해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력이 다 나오기 때문에 쉽게 구별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이런 것들은 참 잘 된 것 같아요. 또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축산물 기준은 유기, 무항생제, 동물복지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유기 축산물은 유기농하고 비슷해요.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첫째는 100% 유기 사료를 써야 됩니다. 유기농 곡물과 풀을 다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GMO 사료나 농약, 화학비료로 재배된 사료를 먹으면 유기 축산물이 아니에요. 이것도 정확하게 구별해서 인증을 해주기 때문에 믿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항생제, 합성 항균제, 뭐 성장 촉진제 같은 거 이런 것들 특히 약품 사용을 전면적으로 다 금지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동물복지라고 그러죠. 방목시켰든지 동물복지 환경을 충족시켰을 때만 유기축산물이라고 하는 이 로고를 인증 마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항생제 축산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인증 표기가 붙어 있는 것은 이 사육기간 동안 역시 항생제나 합성 항균제 같은 거 이런 약품이 금지된 것입니다.
다만 일반 사료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기축산물보다는 기준이 좀 낮지만 항생제, 내성 우려를 좀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물복지 인증인데요. 이것은 이제 동물복지는 이 사육밀도 좀 낮추고 자연광, 자연환경을 제공하면은 여기에 이제 포함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약품과 사료 같은 그런 기준은 유기축산물과 무항생제화는 별도 조건이에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의 핵심 목표는 동물 스트레스 최소화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축산물 부분에도 소비자가 구입하는 팁이 있어요. 이 라벨에 국립농산물 이 품질관리위원회 인증 마크가 이렇게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장지에 QR코드로 이렇게 한번 찍어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 생산자, 재배, 사육 방식, 검사 결과까지 다 확인 가능합니다. 우리가 친환경이라는 단어만 보고 판단하지 않으면 마시고 인증 종류와 조건까지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이 인증 마크 옆에 반드시 인증 번호가 있습니다. 이것을 스마트폰으로 농식품 정보 누리 앱이에요. 이걸 인증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정확하게 인증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산해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하나의 습관인 것 같아요. 한 번씩 해보시면 내가 먹는 음식에 좀 관심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유기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치유 관점에서 보면 이 유기농이나 무농약 식품들은 단순히 농약이 덜 묻은 음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다 뺏긴다는 겁니다. 반대로 건강한 식재료를 우리가 먹게 되면 세포가 회복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면역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적극 추천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먹는 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곧 우리 몸을 만드는 재료이고 미래의 건강을 결정하는 선택입니다. 오늘 마트에서 장 볼 때 그 한 번의 우리의 선택, 그 한 번의 습관이 우리 가족의 10년 또 20년 그 뒤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라벨을 한 번 더 읽고 인증번호를 확인하는 습관, 그 선택이 여러분의 몸과 삶을 또 지켜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해서 습관화시키는 것들을 냉동 보내드립니다. 채소가